구토와 황달 증상을 보이는 A형 간염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3,6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합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30, 40대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내놓고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옛 미래전략실의 후속 조직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상무가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다른 자회사 임직원 2명은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에서 구입부터 투약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박유천이란 인물을 내려놓기 힘들어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15곳을 JTBC 취재진이 분석한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에 10,000명 넘게 투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연상시키는 전화 영업과 다단계 판매로 진화하고 있는 기획 부동산 100태를 탐사플러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전북 전주에서 두통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은 10대 여학생이 10시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여학생이 맞은 독감 주사는 기존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용품으로 쓰이는 페라미플루였습니다. 경남 창원의 시립 어린이집 앞입니다. 바닥에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란 문구가 보이는데요. 골목 안쪽으로 성매매업소가 20곳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만 3개 단지 1,000세대가 넘지만 좀처럼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A형 간염이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오늘까지 감염 신고 건수는 3,67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었습니다. 작년에 잠시 줄었다가 올해 급증세입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법정 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은 항체가 없는 청장년층이 주로 걸리고 있습니다. 낫겠지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A형 간염은 딱히 약이 없어서 자연치료 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시간을 두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한 번 걸리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먼저 실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오늘까지 3,671명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74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가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전체의 37.4%, 35.2%를 차지했고 20대는 13.5%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 유소년기를 보낸 50대 이상은 A형 간염을 가볍게 앓아 자연 면역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은 22년 전이어서 20대 이상은 대부분 예방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에 끼인 20대에서 40대는 항체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 환자의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급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열과 두통이 나는 정도지만 심해지면 간이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20, 30대 성인은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A형 간염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소화불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낫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병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치료제도 별달리 없어서 한 번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20대인 문민지 씨에게 갑자기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 건 설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약 먹으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병원에 가봤지만 똑같았습니다.
내과랑 한의원에서도 그냥 제가 뭐 급체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3, 4일 정도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복통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야 급성 간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정상이 한 30 정도인데 2,500, 3,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물을 마셔도 계속 구토를 했었어요. A형 간염에 걸리면 처음엔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증상과 비슷해 문씨처럼 버티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제도 딱히 없어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질 정도가 되면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등 감기 증상과 소화불량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A형 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나 피부가 노란 빛을 띠는 황달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보건당국은 A형 간염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잠복기가 한 달 정도로 길기 때문에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올 초 충청 지역에서 식당이나 반찬 가게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에 주시하고 있던 질병관리본부가 나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평균 한 달로 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먹은 음식이 많아 정확히 어떤 음식물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식재료라든지 공통원으로 이제 해서 발병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음식 재료 뭐 이런 것들의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A형 간염은 식중독처럼 퍼집니다.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원인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물에서 몇 달씩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산물 등이 위험합니다. A형 간염은 예방주사를 2번 맞으면 항체가 거의 100% 형성됩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영유아부터 필수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 30대는 사각지대입니다. 한 번 맞는데 7에서 8만 원, 완전히 항체가 생기려면 15만 원 안팎이 들어 다른 백신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후진국병 예방을 위해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간염 환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해외에 나갔다가 댕기열에 감염된 환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감염병인 홍역 환자도 급증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고열과 심한 근육통 증상을 보이는 댕기열은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잠복기는 사흘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증상이 심하면 출혈열과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사율은 5%가량이지만 2번 이상 댕기열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20%까지 높아져 위험합니다. 확실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기피제를 쓰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 들어 외국에서 댕기열에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환자는 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동남아에서 댕기열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선 5만 5천여 명이 댕기열에 감염돼 227명이 숨졌고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국내 홍역 환자 466명 가운데 33명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올 3월까지 2만 8천 명이 홍역에 걸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695명이 감염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홍역 예방접종을 꼭 챙기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예, 지난주에 시작된 여야의 갈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늘 공수처와 관련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조금 달라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여야 4당이 이 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논의와 무관하게 결사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몸싸움은 또다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미 국회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하고 야3당이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네, 여전히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바른미래당 측에서 새로운 공수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을 또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민주평화당은 잠시 후인 9시에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더 논의해 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 민주평화당에서도 어떤 안을 낸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아무튼 의총이 시작되고 끝나면 결론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의원총회에서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평화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오늘 안에 이 패스트트랙 완료를 좀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별개로 4개특위와 또 정개특위는 일단 오후 10시에 동시에 열리기로 일단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지금 9시부터 의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안을 내놓는 건 아닌가요? 내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부분 역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죠. 여전히 회의장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한국당은 조금 전인 7시 반부터 4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각각 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말은 의원총회지만 사실상 이 회의 개의를 저지하는 성격이 강한 상황인데요. 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논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 비상 대기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개특위든 정개특위든 일단 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로 또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리고 비상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보좌진 모두가 계속해서 비상 대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만일에 회의를 개의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또 몸싸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 고발도 지금 무더기로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회의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자만 양측 모두 합해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 1차로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했고요. 오늘도 추가로 19명을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한국당 의원 40명과 또 보좌진 2명을 해서 42명을 고발했고요. 그러자 한국당도 민주당 측 17명 추가 고발을 하고 또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을 향해서 이 도둑놈이라고 발언을 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 역시 추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들어갈 때 한국당이 또다시 몸싸움을 벌인다면 3차, 4차 고발도 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극한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도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듯 청와대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당이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이유가 적혔습니다. 이 청원에 어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데 이어 오늘 오후까지 동의 버튼을 누른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야 간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주말부터 동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 역시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현재 동의수가 3만 명 정도인데 오후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소식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청원 게시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민주당 해산을 바라는 국민들은 어제 오늘 제대로 투표할 수 없었다며 게시판의 숫자가 여론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게시판은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청원 게시판의 동의 건수가 20만을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을 하는 게 청와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국회 협상과 관련된 사안에 정부가 답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지난주 국회 몸싸움 현장에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보좌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 지시로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야 지도부는 상대 보좌진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시켜서 따랐을 뿐인데 먼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
가장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26일, 여야는 모두 보좌진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여야는 아수라장에 동원된 보좌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국회 익명 게시판에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보좌진은 영감들은 연봉 1억 받고 문제 생겨도 동료 의원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보좌진은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야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지만 젊으신 분들 빨간 줄 하나에 인생 발목 잡힌다는 글도 올랐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보좌진이 이 법을 어겨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각 해고됩니다. 5년간 임용도 금지됩니다. 10여 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우린 상살려 탈건을 진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안과 미디어법 때 치료비나 법적 도움을 받은 보좌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오진호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박영원 의원 등 20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맞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속 조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업지원 TF로 불리우는 이 조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TF가 과거 미래전략실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법원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다른 자회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도 결정합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 소속 A상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없어진 뒤 생긴 조직입니다. 인사와 재무 같은 경영 관련 업무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A상무는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찾아가 사무실 밖 경비동으로 직원들을 불러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기에 있는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A상무가 삼성바이오 임원이 아닌 사업지원 TF 소속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나선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A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오늘 밤에 나올 삼성 자회사 임직원들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삼성 고위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임직원들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게 이제 자회사입니다. 여기 소속인데 이들이 검찰 수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소속 상무와 또 부장 이렇게 임직원 2명이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수사에 대비해서 중요한 자료를 없앴다 이렇게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파일을 찾는데 이때 키워드를 이재용이나 또는 이 부회장의 이 합병 승계에 관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런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증거 삭제를 지시한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삼성 고위 경영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도 영장 발부 여부를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임직원뿐만이 아니고 역시 이번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죠.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 소속 A 상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재된 게 있다고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 A 상무는 한 차례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수십 명에 대한 임직원에게 PC나 휴대폰에 있는 중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미 자료를 삭제한 사람도 다시 불러내서 혹시 중요한 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재확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A 상무는 원래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말씀하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옮겨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사업지원 TF에서 증거인멸을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정황도 파악을 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A 상무에게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더 있는지도 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쪽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사업지원 TF 상무가 소속된 이 삼성전자나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모두 별도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오늘 영장심사 결과부터 매우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검찰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6자 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언제 다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지가 관건인데 북미 간 대화 재개 여부는 5월과 6월 사이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도 참석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 조절을 뜻한다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남북 간 대화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상반기 안에 평양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접촉으로 대미 협상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5, 6월에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북중러의 밀착을 미국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은 러시아가 언급한 6자 회담은 실패했다며 북핵 문제를 다자 외교로 풀 듯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It's not like they're excluded, but I think it's not just what our preference is.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양자 간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앞으로는 돈을 더 내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안보로 악수를 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트럼프식 외교죠. 엊그제는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서 동맹을 강조한 뒤에 곧바로 무역 협상을 언급해서 아베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에게 큰 돈을 들이며 지켜주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더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안보를 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교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백악관은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한미 동맹을 비즈니스로 연계시켰습니다. 이런 외교 방식엔 일본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미일 동맹을 선심 쓰듯 던져주고는 무역 협상 문제를 기습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선거를 앞둔 아베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일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의 예상 밖 발언에 아베 총리가 휘둘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해 남북은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 초소와 화기를 철수시켰습니다. 서로 위협이 되는 건 피하자는 거였죠. 이런 조치들이 마무리되고 그동안 중단됐던 JSA 견학도 모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JSA 안에서의 자유왕래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남북 정상이 같이 걸었던 도보다리는 개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뢰 제거 등 비무장화 조치로 한동안 중단됐던 JSA 견학이 다음 달 1일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남측구역만 개방합니다. 남북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JSA 전체 지역에 대한 비무장화를 완료했고 이어서 자유왕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공동 근무 수치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남측만 우선 개방하게 됐습니다. 북측은 JSA 공동 근무에서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있고 이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 이전과 비슷하게 견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군사분계선 위에 나란히 있던 파란색 군사정전이 건물 앞에서 남북 두 정상이 거닐었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까지 견학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달 초 시작하기로 한 공동 유해 발굴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던 건 박유천이란 인물을 내려놓기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5번째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씨는 5차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마약을 3차례 사들인 혐의 가운데 2번을 시인하고 한 번은 황 씨가 구매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박유천이라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의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까지 되면서 박 씨의 심경도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마약을 넘긴 판매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독감 치료제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린 일이 있었죠.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10대 여학생이 같은 독감 치료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부작용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전주에서 13살 백 모양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백양은 어제 오후 고열과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독감 진단을 받고 독감 치료 주사를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다가 10시간 만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백양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지난해 12월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맞았던 치료제와 같은 종류입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인 페라미플루는 어지럼증이나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호흡곤란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허가받은 양을 정상적으로 투여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왔던 약이라서 특별히 부작용을 굳이 설명 안 드리고. 지난 겨울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하면서 타미플루 계열 약품의 부작용이 몇 차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년에게 타미플루 계열 독감약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경찰은 백양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곧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투자 유망지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곧 개발될 것처럼 말하지만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이죠. 저희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전국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15군데를 취재했습니다. 산 꼭대기 그린벨트 지역에 3,000명이 넘게 투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 인근 한 토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땅은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취재진이 직접 투자를 문의해봤습니다. 대부분이 100억대, 50억 이상의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토동 산 73번지. 이 임야에 투자한 사람만 지금까지 3,354명. 투자자가 많아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등본을 떼야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 미국인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금토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이 일대 뭔 플랜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전 국회의원. 도대체 어떤 땅인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는 길가에 이 땅은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요.
누가 그러는 제대한다 그래서 그거 부셨으면 얼른 붙인 겁니다.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서. 일부 기사에서 자신의 땅이 금토동 산 73번지로 둔갑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산 73번지로 가는 길은 가파른 등산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금토동 산 73번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산 정상인데요. 해발 380m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나무가 우거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실제로 내려보니 경사가 매우 급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옆을 보시면 거의 낭떠러지 수준으로 경사가 급한데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남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는 전단지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계산 정상이죠. 청계산 정상인데 여기 이제 우왕시고 여기 이제 이 청계산 밑에 이렇게 판다는 말이 돼요? 인근 성남시 대장동 산 63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산 63번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정상 부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져서 보기에는 좋지만 바로 앞에는 송전탑이 있고요. 도로는커녕 등산로도 없어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일대 땅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1127명에 달합니다. 예, 어떻게 저런 땅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황당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판매 비법을 들여다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연상시키는 전화와 다단계 영업 전략까지 저희 취재진이 이들 내부 영업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역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공유하는 영업교육 자료입니다. 기본 통화에선 시세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을 소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평당 5만 원짜리가 2년 만에 700만 원이 된 사례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관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토지 매입 경험을 묻고 관심이 없으면 소액 투자를 언급하는 식입니다. 다단계를 연상시키는 자료도 있습니다. 가상 통화 연습 시나리오입니다. 내부 직원이나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나 사라고 나오면 나도 샀는데 더 살 수가 없어 권유한다고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소액인데 굳이 상회할 필요가 있냐고 써 있습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 비용을 언급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10%죠. 10%. 그러니까 길을 쓰고 파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짜리 하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날 딱 현금이 200만 원 정도가 내 통장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영업에 당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2, 3년 안에 개발된다는 친척 말에 5천여만 원을 넣은 가정주부 조모 씨.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걸 뒤늦게 보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거 대체를 해서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투자로 결혼자금 1억 원을 날린 회사원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때 다 통리하셨다면서요. 다 설명 잘해줬다는데 안 되겠네. 이거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예, 이호진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까? 이 땅에는? 부동산 정보 회사인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국에서 토지 지분 거래가 100건 이상 이뤄진 곳은 15곳에 달합니다. 예. 해당 토지를 직접 사지 않고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하나의 필지를 사서 이 토지의 지분을 수천 분의 1로 나누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예. 지분으로 팔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의 토지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활용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100명 이상 투자한 필지가 전국에 15곳인데 기획부동산 측은 수천 분의 1로 쪼개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군데 다 투자된 돈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예, 일단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모인 성남시 금토동의 경우에는 3,300여 명의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시 가능동으로 1,100여 명, 그리고 다음이 성남시 대장동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5곳 모두를 확인을 해봤더니 투자자가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금액도 상당한데요. 먼저 금토동의 경우에는 기획부동산그룹이 지난해 9월에 198억 원을 주고 사고 넉 달 뒤부터 땅을 팔기 시작해서 71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장동의 경우는 또 다른 기획부동산그룹이 106억 원을 들여서 일대 땅을 사들인 뒤에 팔기 시작해서 모두 3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15곳을 역시 다 합쳐 보니까 기획부동산 업체가 살 때에는 670억 원에 샀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2,05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0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실제 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토지는 아까 보니까 뭐 개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어디 뭐 산 꼭대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가보질 않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 다 비슷한데 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인들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혹은 텔레마케터들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 보지 못하고 지번을 통해서 규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산 꼭대기에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별 투자자들이 공시지가의 약 4배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들였는데 정작 보상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네,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 업체들이 계약서를 쓸 때 투자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거나 혹은 개발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 확인한 바로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나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지목된 66명 가운데 실제 징계위원회에 넘길 판사는 10여 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처벌받을 판사들이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강보들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66명에 이르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만 넘게 자료 검토를 했고 판사들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비위 사례의 상당수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이던 문무모 판사는 2016년 3월 22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신문기사를 대신 썼습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헌재 내부 동향이나 선고 관련 내용을 모아 전달한 것도 2015년 초부터입니다.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어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절차를 우선 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버텼고 결국 시효가 징계의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판사는 결국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귀국해 징계위 회부 대상자 명단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수첩에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확보했던 윤 씨의 수첩을 토대로 뇌물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학의형 골프라는 메모처럼 김 전 차관과 만난 날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수첩엔 자신의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학의형 골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골프 치는 날을 표시해둔 겁니다. 당시엔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별장 동영상 수사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첩에 기록된 대로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난 날 돈을 찾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엔 골프 말고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다른 일정도 적혀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7년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고 200만 원을 준 게 전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좀처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수첩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매년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기업 순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설비가 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감 장치가 몇 년째 고장나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이것을 숨긴 채 고쳐 써보려다가 포기했는데 새 장비로 바꾸기까지 많은 오염물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의 소결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굴뚝을 포함해 현대제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2013년 11,23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배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 측은 설비가 늘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 2, 3번 소결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망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배출물이 활성탄 흡착 시설을 지나며 여과되는데 이 시설에 지난 2015년 불이 났습니다. 이후 2, 3번 흡착탑도 온도가 6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직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해봤지만 그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건수가 14,000번을 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현대제철로부터 개선계획서와 4년간 15억 원의 환경개선 부담금만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보수공사를 포기하고 설비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는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한진그룹에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총수 일가와 맞섰던 이대주주 강성부 펀드가 잠깐의 휴전 상태를 끝내고 다시 지분 늘리기에 나선 겁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유족도 3세 승계에 속도를 내는 등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강성부 펀드가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에만 128만 주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지분율은 12.68%에서 14.98%로 뛰어올랐습니다. 15% 선까지 넘어서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해 일단 멈춘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분 늘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 측이 실탄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모집에 나선 정황이 나타나면서입니다. 공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한진그룹의 3세 승계가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은 24일 한진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는 3남매에 맞서 펀드 측도 지분을 늘리며 견제에 나선 겁니다. 고 조양호 회장과 일가의 지분을 포함하면 28.93%, 규모만 보면 경영권 방어엔 무리가 없지만 여전히 상속이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지분을 유지한 채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결혼한 15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연락했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배 회사 직원이었던 이 남성은 책을 주문한 택배 정보를 조회해서 동창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1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B씨가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묻자 처음엔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안 한다며 캐묻자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택배회사 직원이라며 책을 주문한 정보를 보고 연락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혼했다며 부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집요했습니다. 야구장에 가거나 따로 술을 마시자고 하고 과거 A씨를 성희롱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송조에 떠있는 사람들만 내 번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본사 직원이 내 번호나 주소를 열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B씨는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택배회사 측은 B씨가 회사에 있을 때 상품 관리를 위해 받은 조회 권한을 엉뚱한 곳에 썼다고 알려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대전에서 40대 자전거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려 8년 동안 221대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번호를 맞추는 열쇠를 5초면 부수는 기술로 쉽게 훔쳤는데 시외버스에 싣고 인근 농촌 지역에 가서 싸게 팔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싣습니다. 잠시 뒤 어딘가에 내려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48살 임모 씨가 훔친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60km 넘게 떨어진 충북 보은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려고 샀는데 힘이 들어 못하겠다며 싸게 팔아 넘겼습니다. 매주 한두 대씩 많게는 3대까지 8년간 221대의 자전거를 훔쳐 팔았습니다. 피가 말리죠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제가 시험 합격한 기념으로 해가지고 사주셨던 거라. 모두 훔친 당일 팔았는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 중에서 번호키로 잠긴 자물쇠만 노렸는데 맨손으로 부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전거를 훔치면 직접 타고 하천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아났습니다. 출구가 많아 CCTV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며 옷도 갈아입어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1,200대에 이르는 CCTV를 분석하고서야 지난달 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반의 잠복 끝에 최근 임 씨를 검거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절반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 7월부터 버스기사들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전국 버스 가운데 2만 대가 멈춰섭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버스 노조는 오늘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479개 노조 중 절반에 가까운 234개, 4만 1,000명의 운전기사가 참여합니다.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다음 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다음 달 15일 전국 2만 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인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13,000여 명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새로 뽑은 버스기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1,250명 수준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쪼그라드는 수입도 문제입니다. 저희들 기본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도 안 돼. 다 수당이에요. 주말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 입장에서 반드시 운행이 보장되어야 할 필수 노선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족한 인건비 보조를 통해서 주 52시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도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6주 전 최소 600명이 숨지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모잠비크에 다시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예보돼서 끔찍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벌써 5명이 숨졌고 주택 3만 5천 채가 부서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일부 지역에선 정부 관리나 부족장이 구호 식량을 대가로 성상납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마을의 성안대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다닙니다. 사이클론 케네스가 모잠비크 북부의 펜바 일원을 덮쳤습니다. 6주 전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한 중부 지역과는 1,000km 떨어졌습니다. 케네스는 최대 풍속 시속 280km의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There's no record of two storms of such intensity striking Mozambique in the same season. 유엔 세계식량계획 측은 케네스의 강수량이 직전 사이클론보다 약 2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초고층 대기에서 사이클론이 주변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는 현상이 나타나며 내륙 100km에 걸쳐 습기를 머금은 채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나흘 동안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잠비크는 앞선 이다이 피해로 아직도 180만 명 이상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구호 식량을 배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첨탑 등에서 녹아내린 납성분이 성당 주변에 먼지 형태로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적어도 300톤이 녹아내렸다고 추정했습니다. 대성당 정원과 주변 부대 시설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치솟는 불길 속에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이 쓰러집니다. 지난 15일 화재는 인류 유산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경찰은 노트르담 화재로 입자 형태의 납성분이 주변 지역에 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화재 이후 성당 주변 대기와 먼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재 열기가 800도까지 오르면서 첨탑과 지붕의 골조로 쓰인 납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환경단체 로뱅 대 부안은 화재 당시 녹아내린 납이 300톤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성당이 있는 시태섬과 센강의 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거주민들은 젖은 걸레 등으로 집안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성당의 정원과 부대시설 등 공공장소는 납 검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폐쇄 조치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AP통신은 대성당 화재 이후 현재까지 납 중독 확인 사례는 없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납 중독은 신경 이상과 콩팥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세계 6대 마라톤에 빠짐없이 한반도 단일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한 캐나다 교포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양 국제 마라톤에도 참가했고 이번에는 런던 국제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올해 런던 마라톤에선 4만여 명이 타워 브리지 등 주요 도로를 달렸습니다. 나영애 씨는 한반도기를 가슴에 달고 참가했습니다. 200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나 씨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뉴욕 마라톤부터 한반도기를 달았습니다. 세계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난해 도쿄 마라톤과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해 같은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평양 국제 마라톤에 나갔습니다. 경기장에 꼴이 나면서 한반도 단일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5만여 명의 평양 시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을 때 런던 마라톤을 마친 나 씨는 세계 6대 마라톤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남북미 접촉이 교착 상태지만 나 씨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접촉과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그 통일이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승리를 15번 불러 조사했고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매매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 등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22살 이모 씨가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갔다 구조됐습니다. 이 씨는 해변에서 500m 정도를 헤엄쳐서 바다로 나간 뒤 바닷속 암초 위치를 알려주는 5m 높이 시설물에 올라갔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겠다며 1시간 넘게 버티던 이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 31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발작을 일으켰고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내일 확정 발표됩니다. 서울은 평균 14%가 올라서 상승폭이 12년 만에 가장 큽니다. 이렇게 오름폭이 크자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도 지난해보다 22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우리 사회에 오래된 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바로 성매매입니다. 물론 모두 불법이죠. 전국 지자체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를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상 문제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한 골목입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 30여 곳이 모여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만들어졌던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자갈마당입니다. 지난 1월 재개발 승인이 났고 보름 전부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업하던 업소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쪽에 머리빗과 여성용 구두 몇 켤레가 남아 있습니다. 영업할 때 썼던 안내판도 있는데요. 102, 103 이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이 안쪽 복도에 늘어선 방 번호를 적어둔 겁니다. 복도에는 침대가 버려져 있고 침대 너머로 보이는 방은 정리가 덜 끝난 모습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건 1100세대 규모의 주상 복합단지입니다. 민간 시행사가 지난달 토지와 건물 매입을 마쳤지만 일부 세입자와 종사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 준다 하면서 아니 10원 안 줬어요. 우리는 이제 줘야 나가지 줄 때까지 있어야지. 시행사는 추가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주인한테 땅값을 줬는데 그 일하시는 분까지 연락하는 건 좀 어불성설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요구하시는. 폐쇄 결정 뒤에도 보상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은 겁니다. 전국의 남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20여 곳, 일부는 주거단지에 접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밤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한데요. 이쪽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철문 너머로 노란색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매매 업소들이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까지도 계속 들리니까 들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청소년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들었거든요. 낮 시간에는 어린이집 차량이 이 길을 지납니다. 인근 200m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만 3곳입니다. 애들이 막 그림을 네모를 막 그리면서 열수 적는 거예요. 불법 업소 20여 곳이 숙박업소로 신고한 채 영업하는 상황. 창원시는 2013년부터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입니다. 골목은 지금까지 CCTV 한 대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처리해야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맞잡고요. 그래 사실 없다 하고 막 단속하기 힘듭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안전관리도 문제입니다. 넉 달 전 불이 나 3명이 숨졌던 서울 천호동의 불법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검게 그을린 창문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출입 금지 통제선이 남아 있습니다. 불이 났던 곳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일대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만큼 화재에 취약한 곳이란 얘기인데 옆에 보이는 건 연탄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연탄 난로를 일대 불법 업소들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선을 깨면 하루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탄은 몇천 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연탄 들어요. 대부분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업소가 다닥다닥 붙은 골목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부분 끝났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성매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완전 폐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남으려고.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나타납니다. 100년이 넘은 이 골목의 역사도 이제 끝나갑니다. 예산이 없다, 관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오래된 변명 대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엄마,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늘 두 팔 걷어 붙였잖아. 저녁은? 그게 얼마나 든든했게? 사랑해도 차례가 있다면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지금은 엄마가 받을 차례야. 엄마. 왜? 갱년기 때 잘 관리해야 평생 건강하지. 갱년기 평생 건강을 준비할 때 정관장 화이락 진.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민청원 글은 얼핏 장난같이 보였지만 만드는 입장에서야 장난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사실 비하인드 뉴스는 뉴스룸의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종종 시간에 쫓겨 아이템을 줄여야 했는데 그것이 서운했던 시청자 2,200여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솔직히
웃음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청자의 요구. 아시겠지만 이후부터는 저도 좀 눈치를 보게 돼서 되도록 세계를 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정해진 기간 내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가 직접 시민에게 답하는 대화의 창구. 물론 어떤 제안이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을 퇴출시켜달라는 주장부터 중고 물품을 팔아달라는 요청까지 국민청원이 마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믿음은 모두가 작게든 크게든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올라온 글들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마저 이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 며칠 그리고 오늘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한다는 다름 아닌 그 국민청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국민청원에 의견을 올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한 많았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며칠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떻게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시작된 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정치가 초래한 오늘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달 전에 진행한 심해 수색에서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를 찾아낸 바가 있죠. JTBC가 당시 수색 영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해와 유품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족들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최승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녹슬고 처참하게 구겨진 선체가 보입니다. 떨어져 나온 조타실의 모습이 배가 침몰된 장소라는 걸 짐작케 합니다. 잔해 근처엔 선원의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작업복과 속옷이 남아 있습니다. 옷 사이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역시 선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던 무인 잠수정이 2달 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유해를 찾은 지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수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심해 수색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유해 수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해 수습을 심해 수색 계약에다가 넣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유해 수습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계약에 안 넣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항해 기록을 저장한 장치만 수거한 채 9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유해 발견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너무 가슴 아프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아주 소실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아주. JTBC 최승기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이수진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수색 작업을 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유해는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가족들이 정부에 심해 수색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11월 업체를 선정했고 4개월이 지나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블랙박스를 찾았고 6일 만에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네, 당시 수색 영상도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보시면 집게 모양의 장치를 3,400m 깊이의 심해로 넣어서 수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당시 선원들의 유해와 유류품도 찾은 겁니다.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감정이 들겠습니다만은 유해까지 수습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더군요, 정부에. 네, 가족들은 외교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말합니다. 외교부는 수색을 위해서 미국의 오션 인피니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계약서를 쓰면서 유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약서에는 선체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수거한다는 조항은 담겼는데 유해 수습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 그때 조금 신경 써서 그것을 포함시켰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해 수습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가족들이 실종자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 수습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가족들 말은 다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팅할 때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이었고 계약 하루 전에 저희 만났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었고 그때 분명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수색 중에 또 유해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극적으로 찾게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습하지 않고 돌아선다는 것이 가족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는 계약에 유해 수습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장비를 배에 싣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회사 측은 유해가 발견되자 우리 외교부에 항구로 돌아가서 장비를 챙겨오면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교부가 비용 문제로 결정을 못하면서 수색은 9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예. 그 비용이 아무튼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유해 수습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외교부는 배를 소유한 폴라리스 쇼핑사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반면 가족들은 우리 정부가 먼저 비용을 대서 수색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나중에 배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미 선사인 폴라리스 쇼핑사가 배 침몰 보험금으로 400억 원 넘게 받았기 때문에 예. 돌려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유해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외교부는 이달 말까지 검토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이틀 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6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에 실렸는데 저희가 팩트체크한 결과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보도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25일자 문화일보 14면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주 가격 인상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같은 날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신문도 최저임금 영향을 보도했고 오늘 한 지역신문도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보면 뭐 후문이다. 그러니까 근거는 없고 뭐 그런 뒷말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익명의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싣기는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배송기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소주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팩트체크 결과는 전혀 달랐죠. 정작 하이트진로에서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업체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5원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세병 사용률, 용기 취급 수수료, 포장 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최대한 수치로 입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가 지난 수요일부터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 경제학자,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재무제표를 아예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른 2018년 오히려 인건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매출 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도 줄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에 희망퇴직을 받아서 퇴직급여를 많이 썼습니다. 이걸 감안해도 2016년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운송비가 늘었다?
이것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운송비 부담이 이전보다 오히려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최저임금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닐 텐데 그렇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수치 정도는 검증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예. 열어보죠. 첫 키워드는 민정수석 페이스북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2장 올렸습니다. 예. 위에 있는 사진은 1987년 민주항쟁 때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한국당의 장외 집회 사진인데요. 예. 일견 조국 수석은 일견 구호가 비슷해 보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원래 이 사진은 민주당의 민병두원 게시글인데요. 게시글을 원래 어제는 조국 수석이 그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에는 역사성과 퇴행성에서 두 사진이 다르고 진지함과 코미디에서 두 사진이 다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예. 이 논란이 되자 글은 빼고 사진만 다시 올린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보여주자는 건데요. 조 수석은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음악도 올렸습니다. 예. 몇 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잠깐 노래를 들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크랜베리스의 좀비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시황 공연 영상을 유튜브로 올렸고요. 예. 이 노래 가사에는 내 머릿속에는 좀비가 들어있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가수가 좀비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부르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유튜브 영상, 주석이 링크한 영상을 보면 인디엔드라는 락 음악인데요. 가사에는 시계추가 흔들리면서 시간이 날아가는 걸 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락 음악도 몇 개 올렸는데 예. 노래 제목과 가사를 보면 뭔가 유추가 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해당 음악이 뭘 뜻하는지 해석도 올라가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좀비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지난주 국회 몸싸움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시간은 법안 처리에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입니다. 예. 조 수석은 또 지난 금요일 밤 페이스북에 몇 개 법안을 올렸는데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인데 국회법에서 회의 방해의 죄가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에 국회의 방해죄가 인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법조문을 올렸습니다. 예. 그냥 법조문을 올린 것이지만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법을 올린 것. 지금 현재 몸싸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한국당에서 발끈하면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논평을 보면 조국 수석의 SLS 게릴라 응원에 민주당도 부끄러워한다면서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 관계자 A에게 물어보니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가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야가 몸싸움까지 하고 또 패스트트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잡았습니다. 국회 몸싸움?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명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일단 영상을 잠깐 보면 한국당 의원총회 자리에 한국당의 박덕흠 의원과 최현애 의원이 저렇게 나란히 등장을 하는데 목에 서로 다른 색의 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 또 우연히 둘이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 새벽 국회 의원과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며 깁스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 사진 같은 걸 좀 보면 김승희 의원도 26일 새벽에 구급차에 저렇게 실려갔는데 소셜미디어에 갈비뼈에 상처가 나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 몸싸움을 보면 여야 양측이 서로의 몸싸움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상자들이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부상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재정 의원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짓밟혔다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올렸고요. 좀 보호 있군요. 예. 예. 박주민 의원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물리력을 이렇게 서로 동원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많이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인데요. 아,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25일 밤 사진입니다. 한 방호과 직원이 한국당 당직자들과 의원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서 옷도 뜯겼고 저희가 지금 얼굴은 좀 가렸는데요. 예. 상당히 얼굴이 발갛게 상기됐었고 머리도 많이 뜯긴 모습이었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니까 당시 이 직원들은 국회 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회의장의 질서 유지, 당시 의원과 앞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건데 사실 뭐 수적으로 공무수행이죠. 그렇습니다. 예. 수적으로 열세여서 밀려났습니다. 국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경호과 직원 상당수 숫자로는 약 20여 명이 심한 멍과 갈비뼈 등의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양측의 상처들만 보면 서로 쌍방에 싸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국당의 회의 진행 방해에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 수행을 위해서 투입돼서 방어과 직원들이 질서 유지를 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총알바지 방지법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뭐 아까 얘기한 보좌관들 얘기? 그렇습니다. 예, 잠깐 리포트도 비슷하게 나갔기 때문에. 예.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동물국회가 재현되면서 한국당의 보좌진들과 당직자,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몸싸움에 나섰는데요.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불안감과 또 불만을 한 게시판에 표출을 했습니다. 예. 여의도의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주말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요. 정치는 영감님들, 보좌관들은 흔히 의원을 영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님들이 하지만 재판은 정무직도 실무자도 동일하게 받는다. 그래서 고발당했을 때 보좌진들이 동일하게 재판을 받는데 우린 어쩌냐라는 불안감이 들어가 있고요. 밤새 보좌진들도 회의실을 봉쇄하느라 야근을 했는데 딴 건 됐고 일 끝나면 좀 쉬게 해달라. 님들은 월급이라도 많지라는 불만도 올라왔습니다. 예. 주말 집회에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 한 보좌진 당직자로 보이는데요. 인턴까지 주말에 나오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돼 있고요. 보좌진은 무임금으로 왜 광장에 나가야 하냐. 수당 주고 차비 달라. 또 아무래도 요즘 좀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생수가 많이 필요한지 생수값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일부 보좌진들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동원이 많다라는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말이면 좀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연 의원이 오늘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예. 국회 회의를 방해할 때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동원하면 교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명 총알바지 방지법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법도 통과되려면 한국당이 만약 반대를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개 다 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기자들이 나와서 그동안 취재기를 쭉 풀어놓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